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KT 김영섭호가 곧 항해 1주년을 맞습니다. 구영모 전 대표 이후 경영 공백 장기화로 고전했던 KT인데요. 재무통 출신의 김 대표가 온 이후 1년 KT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랜만에 국내 이동통신 업계 소식으로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통 대표 바뀌면 1년 정도는 체질 개선에 좀 할애를 하는 것 같은데 김 대표의 1년, 박사님 총평하자면 어떨까요? 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무선 이동통신의 서열에 아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왔습니다. 서열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던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고정적인 순위. SKT가 만년 1등이고 또 2등은 KT, 한국통신의 후손인 KT. 그다음에 3위가 LG U+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LG U+가 아주 신선한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U+가 KT를 역전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전 경제계에 아주 깜짝 뉴스가 됐거든요. 물론 이 LG U+의 대약진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 사물 인터넷이 물건들끼리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주행할 때 사물 인터넷을 연결해서 거기서 이 LG U+를 쓰는 이런 수요자가 많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숫자에서 LG가 KT를 넘어선 게 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부분을 빼고라도요, KT와 LG가 굉장히 지금 가입자 수가 비슷해졌거든요. 이 역시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KT의 김영섭 회장 겸 CEO가 출범한 지 지금 1년째 되고 있거든요. 자, KT 그동안에 구현모 사장의 사법 리스크 등등의 문제로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회사입니다. 특히 이 KT는 후계자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쟁점까지 돼서 KT 출신을 뽑느냐, 제3의 인물이냐, 뭐 심지어 용산에서 사람을 보내느냐 하는 등의 문제까지도 제기가 됐던 그야말로 화제를 많이 뿌렸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그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김영섭 대표가 1년 전에 참 여러 가지 그 소문 속에서 기대와 또는 어떤 소문이 엇갈린 그런 상황 속에서 회장이 됐어요. LG 출신이 와서 LG는 크고 KT는 잘 안 됐다. 특히요,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대로 통신업계의 민원 점유율, 이거 이동 통신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전화하는 경우 참 많으실 거예요. 전화 잘 안 되고 또 해결도 전화 모처럼 연결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민원 점유율이 KT가 1등이다. 자, 지금 가입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은 SK인데 민원은 KT가 1등이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명이네요. 지금 민원 점유율 1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 뭐 여기저기 다 터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이런 하나의 사건들이 KT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KT 문화에 뭔가 어떤 이상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평가, 합리적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년을 맞는 KT의 새 사령탑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 대표가 그 재무통으로 원래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좀 실적으로는 좀 나아졌을까요? 실적도 부진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4%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무통이라는 것은 M&A를 한다거나 어떤 뭐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잘하겠지만 갑자기 이익을 늘리는 뭐 재주가 재무통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1959년 경북 문경 출신이고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인데 1984년에 럭키금성에 입사를 해서 한평생
럭급맨으로 LG에 쭉 있어왔고 마지막 직책이 LG CNS 대표였고요. LG U+에서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재무 책임 최고 책임자 CFO를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 이 김영섭 회장이 선임될 당시부터 왜 하필 김영섭일까? 왜냐하면 KT하고 전혀 인연이 없었고 KT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내부적으로 인재가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끌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관섭이라는 분, 지금은 전 비서실장이죠. 예, 대통령 정책실장도 했고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형의 친구다. 이분 친구의 형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러나 설마 대통령실에서 친구의 형이어서 선임했겠습니까? 김 사장의 친형이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절친한 관계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형의 친구든 친구의 형이든 그건 중요하죠, 관계가요. 가까운 박사님. 사이다. 가까운 사이라는 그런 인맥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불식되기 위해서라도 좀 경영 성과를 보였어야 했는데 이제 물론 그 김영섭 회장님의 큰 뜻은 이동통신회사도 큰 산업의 변화 물결을 봐야 된다 해서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동안 그 전임 구현모 회장 시절에 있었던 방만한 경영 구조조정한다. 이러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노사 협상을 할 때 인건비를 대폭 올리게 그러니까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그 재무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도 좀 봐달라. KT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KT가 인공지능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KT는 인공지능을 아무리 하더라도 KT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유무선 그 소비자 그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 숫자가 줄어들면 다른 사업에서도 꽃을 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LG와 거의 지금 가입자 수가 비슷하게 됐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불만은 1등이다. 이런 것은 김영섭 호에 보내주는 하나의 경종이 아닐까.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신산업 하는 거 좋죠. 하지만 본업인 이동통신 이걸 꽉 잡은 상태에서 AI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사장 취임 이후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좀 여러 이제 분들이 요직에 대거 입성을 하셨는데 크게 세 파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정치권 출신, 그리고 LG CNS 출신. 그렇습니다. 이제 KT 입장에서는 KT도 그동안에 경영을 잘해온 2등의 이동통신회사인데 김영섭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서 KT 인사들은 아주 소수만 등용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정 대상이 되고 외부에서 낙하산이 많이 왔다. 이런 점에 조금 좀 서운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하산 중에서도 특히 KT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제일 오른쪽에 있는 LG 출신들이 대거 들어오니까 여기서 G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LG 간첩들이 왔다. G첩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좀 정치인 출신. 정치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또 그래픽 제일 왼쪽에는 이상하게도 김영섭 KT 대표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검사들을 지금 대거 중용했습니다. 지금 김영섭 대표 온 이후에 임원급으로 모신 검사들이 무려 6명입니다. 검사도 우수한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통신회사 이동통신과 검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검사들이 와서 과연 어떤 경영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조금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구현모 회장이 정치권에 손을 대고 그 상표권을 길거리에서 깡을 내다가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줘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검사 6명을 임원으로 전격 발탁을 해서 어떤 법률 보호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대목들이 같이 얽히면서 KT 내부하고는 조금은 좀 마찰음도 나오는 검사 출신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노조가 내부 경영 평가를 했는데요 아주 처참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종합 C 등급인데 뭐 D 등급 뭐 그래서 적어도 내부에서는 회장님에 대해서 성과를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지금 이동통신 경영 환경이 뭐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SKT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잖아요. 2분기 이통업계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익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KT 는. 이익이 늘었거든요. 원래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SK 경영그룹이 배터리 때문에 상당히 그룹 전체적으로 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SK텔레콤이 더 잘 돼서 SK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지금 효자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자, 외부에서 왔고 기대를 많이 모은 또 재무통 전문가 이제 3분의 1의 임기가 지나가는데 뭐 사실 그동안에는 하나의 그 오픈 게임 전초전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섭 대표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그 청사진 이제 활활 좀 KT를 불태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이제 취임 1주년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나올지 또 이분이 사자성어 리더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1주년 맞아서 어떤 메시지 나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업계 소식 여기까지 보고요. 자동차 업계 소식도 좀 살펴보죠.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 내 공장 폐쇄 또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공급과인 폭탄의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폭스바겐이 본국에서 공장 폐쇄 검토하는 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앞마당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폭스가 여우가 타는 차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폭스는 독일어로 폭스거든요. 폭스라는 것은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겐은 굴러다니는 차 이러니까 국민차. 사실 저것은 히틀러가 노동자 차로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의 당이 노동당이었어요. 히틀러는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표를 얻었는데 그 선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를 한 대씩 주겠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포르쉐 박사가 당시에 폴쉐라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개도 포기한 동네 개포동의 개들만 타는 그 박사님은 개포동 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느 너무 개인적 정보였네요. 네, 개인적 정보는 그건 개인 정보 침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포르쉐 박사한테 기술을 맡겨가지고 지금은요 포르쉐 박사는 아들이 없고 딸들이 많아요. 그 딸들이 경영권을 승계해서 폭스바겐 산하로 그러니까 포르쉐 브랜드는 폭스바겐의 자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고 독일의 대표적인 차인데 독일의 대표적인 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한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국민차가 떠난다. 이제 이런 데면서 독일이 상당히 지금 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쇼크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독일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폭스바겐이
지금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에 가장 빨리 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싼 전기차가 들어와서 시장을 휩쓸어 버리니까 독일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독일 사람들한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파는 게 낫지 독일 내에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독일에서 중국 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폭스바겐처럼 전기차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유럽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보는 것이 독일은 지금 보조금이 다 떨어졌어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나라가 중국산 전기차인데 그래서 관세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서 들어오면 보조금을 못 받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팔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그만두겠다고 하는 폭스바겐의 주장에는 정부를 향해서 시그널이 하나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조금 계속 안 주면 나갈 거야라는 엄청난 압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폭스바겐이 떠난다? 히틀러 이후 한 번도 안 떠났던 폭스바겐이 떠난다? 가뜩이나 독일 경제 안 좋은데 이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유럽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유럽 증시에까지도 악영향을 준 그야말로 한마디로 폭스바겐 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덤핑되는 조짐에 이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 같은데 캐나다가 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덤핑이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서운합니다. 덤핑이 아니라 죗값을 받고 파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보조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조금이란 것은 원래 주면 안 되는 겁니다. WTO 체제에서는요. WTO 체제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정부 보조금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함부로 대줄 수 없는 게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게 애매한 게 WTO가 환경 개선,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중국이 그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중국 차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보조금을 높여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이 관세를 폭탄을 예고한 상태인데 캐나다가 100% 때리겠다. 미국이 조만간 10일 내에 발표를 하죠. 또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전기차, 특히 보조금 전기차와의 전 세계 전면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현대차 등 한국 자동차 기업에는 어떤 기회나 위기가 될지 이 부분도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상 이 부분도 시간 내서 또 추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